사무실은 거대한 유리왕국처럼 서울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다. T그룹의 심장, 그 정점에 위치한 CEO 강태준의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잿빛 구름이 도시 위를 낮게 떠다니며 가느다란 비를 뿌리고 있었다. 빗방울들은 유리에 부딪혀 가느다란 실처럼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도시 전체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듯했다. 실내는 외부의 날씨만큼이나 차가웠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는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거대한 흑단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서류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공간 자체가 이곳의 주인,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닮아 있었다. 그 차가운 공간의 중심에 서유하는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잘못된 그림 속에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 같았다. 값비싼 가죽 소파는 그녀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고 그녀의 손에 꽉 쥔 낡은 가방은 이 방의 호화로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임신으로 인해 살짝 부푼 배는 헐렁한 원피스 아래 감춰져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책상 건너편 그림자 속에 잠긴 듯한 거대한 의자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유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맞춤 제작한 최고급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마네킹에 가까워 보였다.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아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책상 위로 사진을 밀어놓았다. 사진이 매끄러운 책상 표면을 가로질러 그의 앞으로 미끄러져 가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게 우리 아기예요. 목소리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떨리게 나왔다. 태준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사진으로 향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점. 그는 사진을 집어 들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아, 몇 달 전 비즈니스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 하룻밤의 실수. 그는 그렇게 정의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아이를 가졌다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했던 수많은 여자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재산을 탐냈던 약혼녀의 배신. 그 이후로 강태준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거래로 여겼고 감정은 가장 불필요하고 위험한 사치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사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하듯 유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돈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태준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아야 한다 뭘. 그가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 아니야. 어디서 굴러먹던 씨앗을 가져와 내게 들이미는 여자들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이후로 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주는 마치 아주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까딱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하룻밤 실수일 뿐이야. 당신도 즐겼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지? 유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여기서 울면 그의 말대로 돈을 노리고 온 천박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태주는 서랍을 열어 수표책을 꺼냈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익숙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찢어 책상 위로 던졌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오만한 몸짓이었다. 이 정도면 되겠나? 이걸로 병원비든 당신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든 뭐든 사.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의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당신의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비수처럼 유아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우아한 샤넬 투피스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태준의 어머니이자 T그룹의 안주인인 김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품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유아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아, 무슨 일이니 저급한 소란이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김 여사는 유아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위아래를 훑었다. 특히 그녀의 배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네 비서가 그러더구나. 불청객이 와 있다고. 보아하니 보통 불청객이 아닌 모양이구나. 김 여사는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과 수표를 번갈아 보더니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시원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유아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쏴! 차가운 물줄기가 유아의 얼굴과 머리, 옷을 적셨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충격으로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모멸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 넘보는 개야 내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이 돈으로도 부족한 개냐 더 큰 걸 바라고 온 게지. 김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뱀처럼 유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태주는 어머니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관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동이었다. 유아는 흐르는 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차가운 분노와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경멸에 찬 아들과 그보다 더 잔인한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가 집어든 것은 초음파 사진이 아니었다. 수표였다. 그녀는 수표를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천천히 힘을 주어 찢기 시작했다. 쫙!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수표를 4조각으로, 8조각으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었다. 그리고 조각난 종이들을 바닥에 흩뿌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버리듯.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아이에겐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유아는 마지막으로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깊은 경멸과 끝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오늘 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녀는 뒤돌아섰다.
젖은 옷이 몸에 감겨 불편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사무실을, 지옥 같았던 그 공간을 미련 없이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터뜨렸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쌌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서유하는 강태준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5년의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 긴 시간이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것을 새로 쌓아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유에게 5년은 후자였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동네. 그곳에 위치한 아담한 빌라 3층이 유아와 그녀의 세상 전부인 아들 찬이의 보금자리였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아 따뜻하고 정갈했다. 벽에는 찬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유아가 키우는 초록식물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5년 전 T그룹의 꼭대기에서 느꼈던 살을 애는 듯한 냉기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유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5살 배기 아들 찬이가 쪼르르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 잘 있었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유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몸을 숙여 아들과 눈을 맞췄다. 찬이는 유아를 쏙 빼닮은 커다란 눈망울을 가졌지만 얼굴의 단단한 윤곽이나 오뚝한 콧날은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아이는 또래보다 조금 마른 편이었고, 안색이 유난히 창백할 때가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다. 그것이 유아가 5년을 버텨낸 이유였다. 그럼요. 나 이제 5살이라 다 컸어요. 근데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데이트 가요. 찬이의 엉뚱한 질문에 유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그녀의 건축 디자인 회사, 공간이 T그룹의 복합문화와 공간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팀장이었고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매달려 왔다. 데이트 아니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랬지. 우리 찬이 맛있는 거 사주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들의 말에 유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의 우주였고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아이의 여린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었다. 몇 시간 후 유아는 T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여전히 그녀를 압도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유리와 강철의 성.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5년 전에 상처받고 약했던 서유아는 없었다. 지금 그녀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이자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 서유아였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T그룹의 임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상석 그 모든 시선이 시작되는 곳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5년의 세월은 그를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만들어 놓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유아는 애써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스크린을 향해 섰다. 안녕하십니까. 공간 디자인의 서유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T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더 포레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떨렸던 목소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자신이 있었다. 인간과 자연,
도시가 함께 숨 쉬는 공간.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건축이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에 냉랭했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임원들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스크린과 그 앞에 선 여자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서유하. 그는 그 이름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룻밤의 실수. 그리고 귀찮은 여자. 그의 기억 속 그녀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지적인 안경 너머로 빛나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앞에 섰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낼 공간이 궁금했고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졌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CEO 유하 팀장. 그의 낮은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하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디자인의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해 보이는군. 감성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날카로운 지적이었지만 유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완벽한 답변에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T그룹 회장의 최종 결정만이 남았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유하는 팀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회의실을 나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그와 다시 마주했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아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엄마 하는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주차장 한편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어머니와 함께 있던 찬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찬이야,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유아는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아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찬이가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강태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차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서유하와 그녀를 쏙 빼닮은 아이.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아이가 엄마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미묘한 표정, 앙담은 입술의 모양까지. 그것은 거울을 통해 수없이 봐온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5년 전 그녀는 임신했다고 했다. 아이는 기껏해야 4살. 아니, 5살쯤 되어 보였다. 시간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당신의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자신이 뱉었던 잔인한 말이 메아리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유아는 태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찬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 방어적인 행동이 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뚫어질 듯이 유아의 등 뒤에 숨어 고개를 내민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까맣고 커다란 눈동자가 겁을 먹은 채
그를 향해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강태주는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흔적을 발견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의 모든 이성과 판단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주차장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강태준의 세계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아의 등 뒤에 숨어 그를 바라보던 아이 찬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자신을 꼭 닮은 그 얼굴은 떨쳐내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T그룹 CEO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그림자 최 비서를 호출했다. 골비세요. 야, 대표님. 최 비서는 10년 넘게 태준을 보좌해왔다. 그는 주인의 기분을 목소리 톤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금 강태준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사람을 좀 찾아봐. 이름 서유아.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사는 아이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의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알아내.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이 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틀 후, 최 비서는 얇은 서류 봉투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서유아의 지난 5년이 압축되어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T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 몇몇 작은 회사를 거치며 실력을 쌓아온 이력, 그리고 서찬이라는 이름의 아이에 대한 기록.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생년월일, 그가 기억하는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10달하고도 며칠이 지난 날짜였다.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태준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의자에 몸을 기댔다.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나를 속여 5년 동안 내 아이를 숨기고 살았단 말인가. 그의 이성은 그녀를 당장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물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겁에 질린 채 그를 바라보던 아이의 눈동자. 엄마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던 모습.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종류의 온기였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서류 속의 글자가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주 주말 태준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감출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시야에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다. 손을 잡고 걸어오는 유하와 찬이었다. 유하는 평소에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아닌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쫓았다. 두 사람은 모래 놀이터에 자리를 잡았다. 유아는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고 찬이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모래성을 쌓았다. 엄마, 내가 엄마 사는 성 만들어줄게요. 우와, 정말 우리 왕자님이 엄마를 지켜주는 거야. 근데 내가 제일 힘센 왕자니까. 아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태준의 귀에 와 닿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감정이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경쟁과 계산, 승리와 패배로 가득했다. 저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세상은 그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다. 한참 동안 아이를 지켜보던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혼란, 그리고 정체 모를 부성애가 뒤엉켰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내가 지난 5년간 놓쳐버린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때였다. 모래성을 다 쌓은 찬이가 의기양양하게 일어나 유에게 달려가려다. 그만 발이 엉켜 앞으로 크게 넘어졌다. 아이의 짧은 비명과 함께 유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희야! 유아가 달려가기도 전에 더 빠른 그림자가 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벤치에서 뛰쳐나와 단 몇 걸음에 아이에게 다가가 넘어진 찬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다. 웬 찬이? 찬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병원 데려다 줄게. 뚝.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찬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유아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자신의 아들이 하필이면 강태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찬이와 유아는 태준에게서 아이를 떼어내려 했다. 비켜요. 당신이 왜 여기에... 아이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태준은 유하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찬이를 안아든 채 망설임 없이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다. 유아는 아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아이를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다. 결국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가 향한 곳은 T그룹 소유의 VIP 병원이었다. 태준의 전화 한 통의 병원은 비상이 걸렸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찬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받았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아니었다. 유아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왜 하필 그가 나타난 걸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잠시 후 치료를 마친 찬이가 간호사의 손을 잡고 나왔다. 무릎에는 귀여운 캐릭터 밴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태준이 따랐다. 대표님께서 아이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1인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은 감사했습니다. 유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는 1분 1초라도 더 이곳에 이 남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사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안정을 취하는 게 좋아.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책임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죠? 유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제발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도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그는 유아의 어깨 너머로 그녀의 다리 뒤에 숨어 자신을 쳐다보는 찬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오늘은 내 말대로 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가 아닌 기묘한 확신과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유아는 그의 시선 앞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도망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강태준의 예기치 않은 등장 이후 서유아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공원에서처럼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압력처럼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T그룹과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럴수록
그와의 공식적인 만남은 잦아졌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언제나처럼 냉철한 CEO였지만 가끔씩 그 무표정한 얼굴 너머로 유아와 찬이를 향한 집요한 시선을 던지곤 했다. 유아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오직 아들만을 생각하며 버텼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겨우 쌓아 올린 평온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덮쳤다. 시작은 사소했다. 찬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부쩍 피곤해했다. 좋아하던 로봇 조립도 몇 번 만지작거리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곤 했다.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던 잦은 미열. 그리고 아이의 뽀얀 팔다리에 하나둘씩 생겨나는 이유 모를 멍 자국들. 유아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 수화과가 아닌 시내의 가장 큰 대학병원을 찾았다. 몇 시간에 걸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유아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마침내 의사의 호출을 받고 진료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중년 의사의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을 보고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호자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의사는 찬이의 혈액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유아가 알아볼 수 없는 수많은 숫자와 기호들. 진단명은 재생불량 성빈혈입니다. 생소한 병명이었다. 유아는 그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다. 쉽게 말해 골수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모두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출혈이 멎지 않는 증상을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기계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 뿐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완치될 수 있나요? 유아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조혈모세포 이식, 즉 골수 이식뿐입니다. 찬이의 경우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골수 이식,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자신의 아이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유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부터 유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회사를 휴직하고 24시간 내내 찬이의 곁을 지켰다. 아이는 무균실에 격리되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 라인이 연결되었다.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아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만 갔다. 유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골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사를 받았지만 조직형은 불일치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정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찬이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기증자를 신청했지만 수만 명의 대기자 명단 속에서 언제 차례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찬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매일 밤 유아는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아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이만 살려달라고. 절망이 뼈 속까지 스며들 무렵 담당 의사가 그녀를 불렀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찬이의 조직적 합성 항원 HLA 유형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형제나 부모가 아닌 타인에게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들었다. 아닙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사는 유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조직형이 일치할 확률이 그 어떤 사람보다 높습니다. 친아버지, 그 단어는 천둥처럼 유아의 머릿속을 내리쳤다. 강태준, 그녀가 증오하고 저주하고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그 남자. 5년 전 자신의 아이를 부정하며 돈으로 모욕을 주었던 그 남자. 아이들이 까라세. 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녀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물론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머님, 지금은 찬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존심이나 과거의 상처는 잠시 접어두고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 연락을 취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료실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유아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강태준에게 돌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그에게 무릎 꿇고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라고.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아이를 어디서 굴러먹던 씨앗 취급했던 남자였다. 그런 그에게 아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찬이의 세상에 그런 비정한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유아는 무균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내쉬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엄마, 나 로보스 박물관에 가고 싶어. 다 나으면. 열에 들떠 잠꼬대를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유아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상처, 그녀의 증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이기적인 것인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과거의 상처 따위를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유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찬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 괜찮아. 아가,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든 널 꼭 살릴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 유리창에 비친 서유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유아는 강태준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번호가 그의 휴대폰에 뜨자마자 태준은 진행하던 회의를 중단시켰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둘만.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음처럼 건조했다. 약속 장소는 T그룹 본사도 유하의 회사 근처도 아닌 청담동의 한적한 호텔 카페였다. 태준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카페 안은 부드러운 조명과 낮은 클래식 음악으로 아늑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이 잠시 후에 벌어질 폭풍을 감추고 있는 위선처럼 느껴졌다. 유아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잠을 자지 못해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벼랑 끝에 선자의 처절한 결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인사도 안부도 없었다. 이게 뭐지? 태준이 물었다. 내 아들 서찬이의 병원 기록이에요. 유아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수많은 검사 결과지와 의사의 소견서. 그 위에는
재생불량 성빈혈 중증이라는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태준의 시선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지에 빼곡히 적힌 저하, 감소, 위험 같은 단어들과 복잡한 수치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유한은 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치료법은 골수 이식뿐이고 가족 친척 중엔 맞는 사람이 없어요. 기증자를 기다릴 시간도 없고요.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런 희귀 혈액형은 친부가 조직형이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마침내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가 드러났다. 태준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희미한 의심과 기대, 그리고 부정의 감정들이 한데 엉켜 소용돌이쳤다. 나는 감상에 젖거나 과거를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유아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DNA 검사 해주시죠. 검사에서 조직형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만약 일치한다면 내 아들 찬이에게 골수 기증해주세요. 그것은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독을 마셔야만 하는 자의 마지막 통보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증오를 모두 독처럼 삼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유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5년 전 물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하게 서 있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은 전사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충돌했다.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흥분, 5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분노,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에 대한 연민. 그러나 그는 강태준이었다. 감정에 휘둘려 본 적 없는 남자. 그는 이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 요하, 검사하지. 그의 대답에 유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준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빛이 비즈니스를 할 때처럼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검사 결과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유아는 숨을 죽였다. 양육권은 내가 갖겠어. 잔인한 조건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삶의 이유인 찬희를 빼앗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절박한 것인지, 동시에 만약 아이가 정말 자신의 셔이라면 두 번 다시 그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었다. 유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버려야 하는 이 끔찍한 역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지금 울면 모든 것이 끝이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흘렀다. 유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뜬 그녀의 눈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텅 빈 심연과도 같은 눈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좋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태준조차 놀라게 했다. 내 아들만, 찬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포기와 체념, 그리고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무서운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유하의 그 대답에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그녀가 소리치거나 욕을 하거나 적어도 협상을 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다. 그 순간 태준은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겁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그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끔찍한 패배감을 느꼈다. 내일 오전 10시 T그룹 병원 검사실에서 보지. 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차갑게 말을 뱉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유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약속 꼭 지켜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유아는 한참 동안이나 빈 의자를 바라보다 테이블 위로 무너지듯 엎드렸다. 참아왔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차갑게 식은 찻잔을 적시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T그룹 병원 VVIP 검사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유하는 창백한 얼굴의 찬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고 강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검사는 간단했다. 간호사가 부드러운 솜으로 아이의 입안을 긁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아이는 간지러운 듯 잠시 칭얼거렸을 뿐 울지는 않았다. 이 순진무구한 행위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알지 못했다. 다음은 태준의 차례였다. 그가 의자에 앉자 찬이가 동그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도 아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태준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저씨는 로봇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랜더비처럼 키 크고 멋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태준의 심장이 칼에 베인 듯 아팠다. 자신은 이 아이의 영웅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비정한 남자였다. 그는 아이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검사가 끝나고 유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겁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유아는 태준에게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굳은 얼굴로 검사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태준은 난생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인지 깨달았다.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인 CEO 사무실에서 유령처럼 시간을 보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거나 의미 없이 사무실을 서성였다.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럼 나는 지난 5년간 무슨 짓을 한 거지?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는 약속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니 지켜야만 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과 확신은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침내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 비서였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인생을 판가름할 운명의 봉투였다. 나가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태준은 평소와 다른 잠긴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얇고 가벼운 종이 봉투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이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표 같은 것은 건너뛰고 곧장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검사 결과 친부자식 관계 확률 99.9%, 결론 상기 대상자들은 유전학적으로 친부자식 관계로 판단됨. 나리다니 90%. 그 숫자가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의 뇌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서류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5년 전 빗속에서 초음파 사진을 내밀던 유하의 절박한 얼굴. 당신의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던 자신의 잔인한 목소리. 어머니가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던 순간 경멸과 멸시 속에서 찢어진 수표 조각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서 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자신을 그랜더비시 같다고 말해주던 작고 창백한 아이의 얼굴.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를 깨달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세계가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었던 뜨거운 것이 눈가를 적셨다. 그것은 그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한편 그 소식은 태준뿐만 아니라 T그룹의 다른 권력자들에게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T그룹의 총수이자 태준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최 비서의 직속 보고를 받고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증손이라니. 내게 드디어 증손이 생겼단 말이다. 강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병실 복도를 떠나갈 듯 울렸다. 그는 당장 찬이가 있는 병원으로 행차할 것을 명령했다. 그의 얼굴에는 후계자를 얻었다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반면 태준의 어머니 김 여사는 자신의 저택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근본 없는 계집애의 아이가 정말 태준이 아이란 말이야. 그녀의 우아하던 얼굴이 증오와 불안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에게 서유하와 그 아이는 가문의 수치이자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오점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태준의 사촌이자 호시탐탐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강민혁 이사.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홀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의 약점이라 일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그에게 찬이의 존재는 위기가 아니라 태준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였다. 한 아이의 존재가 확인된 순간 거대한 재벌 가문에는 각기 다른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부서진 자신의 세계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이후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이전의 강태준이 아니었다. T그룹의 냉철한 지배자는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지독한 후회에 사로잡힌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이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중요 안건을 부회장에게 위임하고
자신의 집무실을 찬이가 입원한 VVIP 병실 복도로 옮겨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졌고 찬이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 24시간 내에 공수되었다. 병실은 어느새 최고급 장난감으로 가득 찼다. 찬이가 좋아한다는 그랜더브이 최신 시리즈부터 아이가 가지고 놀 기력조차 없는 거대한 레고성까지 태주는 돈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듯 미친 듯이 물건들을 사들였다.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병원으로 출근해 유아와 찬이의 식사를 책임졌다. 하지만 서유아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태준이 사온 장난감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셰프가 만든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꼭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나눌 때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병실 안에는 그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세워져 있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뭐든 말만 해.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유아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런 것들 말인가요? 그녀는 병실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손짓하며 차갑게 말했다. 이 장난감들이, 이 음식들이 내 아들이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돌려 줄 수 있나요? 아빠 없이 홀로 자라야 했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나요? 아이뱅기샤, 강태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다시 찾은 건 당신이 찬이 아버지라서가 아니에요. 그저 찬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지.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역할만 하면 돼요. 골수, 그거면 충분해요. 그 이상의 값싼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유하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돈과 권력,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저지른 실수는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태준의 방식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선물을 사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병실 소파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켰다. 그는 의료진을 붙잡고 아들의 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의학 용어와 씨름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 연구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는 아빠의 역할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는 찬희의 주치의를 찾아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컨디션이 좋을 때 무엇을 하면 즐거워하는지 물었다. 어느 날 오후 컨디션이 조금 괜찮아진 찬희가 침대에 앉아있자 태주는 조심스럽게 동화책 한 권을 들고 다가갔다. 찬희야, 아저씨가 책 읽어줄까? 찬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아이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다. 용감한 아기 사자 킹키의 모험. 딱딱한 보고서만 읽던 그의 낮은 목소리가 동화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게 삐걱거렸다. 옛날 정글에 용감한 아기 사자 킹키가 살았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낭독은 끔찍할 정도로 단조롭고 재미없었다. 유아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다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다. 하지만 찬이는 지루해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진지한 얼굴로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 커다란 남자를 신기한 듯 쳐다볼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태준의 낭독 실력은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서툴게 사과를 깎아주다 손을 베이기도 했고 아이의 장난감 로봇을 조립해 주려다 망가뜨리기도 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서툴고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찬이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변화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밤 찬이는 열이 심하게 올라 끙끙 앓았다. 아이는 약 기운에도 잠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듯 뒤척였다. 유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준이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아이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 놀랐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열에 들떠 몽롱한 상태에서도 아이는 자신을 잡아주는 크고 따뜻한 손길을 느낀 모양이었다. 찬이는 힘겹게 눈을 반쯤 뜨고 눈앞의 남자를 희미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아바. 그 한마디에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아빠. 그가 지난 5년간 부정했던,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히 듣고 싶었을 그 한마디. 아이는 무의식 중에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마침 병실로 돌아오던 유아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의 잠꼬대와 그 말에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그녀의 심장도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쳐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었다. 그녀가 5년간 쌓아 올렸던 증오와 분노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통과 용서,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강태준이 아들의 병실을 지키며 서툰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는 동안 T그룹의 심장부에서는 차가운 독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찬이의 존재는 강 회장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눈의 가시였다. 서울의 유서 깊은 한정식집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실. 강태준의 사촌인 강민혁 이사와 태준의 어머니 김 여사가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님,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심과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준이 그 아이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그 더러운 피를 가진 녀석이 T그룹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김 여사는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우아한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의 통제해 있던 완벽한 아들이 근본도 없는 여자와 아이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혁이 말을 이었다. 서유하라는 여자가 원래 어떤 여자인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작이라니 그건 병원에서 병원 직원 하나 매수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민혁이 비열하게 웃었다. 대중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믿을 뿐이죠. 재벌가의 순진한 후계자를 등쳐먹으려는 꽃뱀. 아주 좋아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못할 일이 없었다. 알아서 처리해라. 뒤는 내가 봐줄 테니. 그렇게 두 사람의 추악한 공모가 시작되었다.
며칠 후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서유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생활을 캐는 파파라치들이 병원 주위를 맴돌았고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거짓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강태준의 정보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강민혁의 최근 자금 흐름, 그리고 접촉한 인물들 리스트입니다. 최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든 태준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아들의 병간회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놓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라면 더욱 그랬다. 보고서에는 민혁이 한 신용정보회사와 인터넷 언론사에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 중 일부는 어머니 김 여사의 재단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해. 강민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확실한 카드를 찾아. 자금 횡령이든 비자금이든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태준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었다. 감히 내 아이와 유아를 건드려. 그는 복수심에 불탔다. 최 비서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강민혁의 개인 금고에서 찾아낸 비밀 장부를 들고 태준 앞에 섰다. 장부에는 그의 온갖 비리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태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장부 가장 마지막에 끼워져 있던 낡은 USB 하나. 이건 뭐지? 저희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USB를 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고 그중 하나의 이름은 5년 전 그 건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 파일과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는 먼저 사진 파일들을 열었다.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에 앉아있는 서유아의 모습. 5년 전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녀를 증오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하지만 어딘가 비열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시하신 대로 서유에게 접근해서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돈 봉투를 내밀었더니 제 얼굴에 던져버리더군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고했다. 돈은 약속대로 입금하지.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져. 그리고 명심해. 이 일은 강민혁 이사님이 아니라 내가 시킨 일이라는 걸. 강민혁, 태준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음성 파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민혁과 다른 누군가의 대화였다. 어머님,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강태준도 그 계집에게서 완전히 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어머님. 민혁의 그 한마디에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래, 잘했다. 태준이 곁에는 그 애처럼 근본 없는 애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걸맞은 사람이 있어야지.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어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단다. 어머니였다.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존경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조각 맞춰졌다.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모든 오해와 배신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꾸며진 한편의 추악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유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아이를 5년 동안이나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태준은 노트북을 덮었다. 아니, 부서져라 내리쳤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배신감과 분노, 절망이 그의 영혼을 삼켜버렸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어머니가 있는 본가였다. 저택에 도착한 그는 문을 부술 듯이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 여사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가 살기가 등등한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태준아, 이게 무슨 행실이냐? 여미언니.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다. 그는 어머니의 앞에 USB를 던졌다. 5년 전에 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김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시치미를 뗐다. 그게 무엇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신다고요. 태준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제 인생을 망가뜨리셨습니다. 내 아들과 내가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어머니의 그 더러운 손으로 전부 짓밟아 버리셨다고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런 천한 계집에게서 우리 가문과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 어머니의 변명에 태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켰다고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절 죽이신 겁니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간성까지 오늘 전부 죽여버리셨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어머니가 괴물처럼 보였다. 더 이상 이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저택을 나갔다. 그의 등 뒤로 김 여사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떠올렸다. 서유하. 그녀에게 저지른 죄를 그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수술 당일의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병원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찬이가 있는 VVIP 병동의 복도만은 환한 불빛 아래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에 누운 찬이는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했다. 아이는 지난 몇 달간의 고된 치료를 통해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엄마, 나 안 무서워. 이거 끝나면 로봇 박물관 갈 수 있는 거지. 유아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아들, 다 끝나면 어디든 가자. 엄마랑 아빠랑.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는 말을 내뱉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침대 옆을 나란히 걷던 태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말없이 몸을 숙여 찬이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순간이었다. 수술실 입구. 두 개의 문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하나는 찬이가 들어갈 이식 수술실. 다른 하나는 태준이 들어갈 채취 수술실이었다. 간호사가 태준을 먼저 불렀다. 그는 발걸음을 떼기 전 마지막으로 유아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망설이다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 믿어줘.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의 모든 진심을 담은 간절한 약속이었다. 유아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5년의 오해와 증오를 넘어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태준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잠시 뒤 찬이의 침대도 맞은편 수술실로 사라졌다. 복도에 켜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 2개. 유아는 그 앞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강태준이 계획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T그룹 본사 강민혁 이사실. 민혁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서유에 대한 루머가 성공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태준이 실각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때 이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내밀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누군데? 강태준 대표가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그가 발악할 틈도 없이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직원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강민혁의 야망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 최 비서는 태블릿 PC를 들고 강 회장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강민혁이 검찰에 연행되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이게 다 어찌된 일이냐. 강 회장이 노발대발 소리쳤다. 민혁,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장님, 최 비서는 담담하게 다음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5년 전 민혁과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최 비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추악한 진실이 담긴 대화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녹음이 끝났을 때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며느리가 감히 내 증손과 태준이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말이냐. 그는 당장 김 여사를 호출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자신의 범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건 모함이에요.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라고 발뺌을 해. 네 그 더러운 욕심이 우리 가문을 망치고 내 증손을 사지로 내몰 뻔했다. 강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김 여사의 모든 재단 운영 권한과 T그룹 내의 영향력을 박탈할 것을 명령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본가에서 쫓아내 평생 아들을 볼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태준은 수술실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제 손으로 심판함으로써 유하와 찬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하는 최 비서를 통해 이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들었다. 강민혁의 구속, 김 여사의 몰락,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단지 골수만 준 것이 아니었다. 자신과 아들을 위협하던 모든 장애물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내치면서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것이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 믿어줘. 그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고 그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증오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수술실에 붉은 램프가 꺼졌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하지만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유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성공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찬이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 말에 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거쳐 싱그러운 여름의 초입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완벽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최고의 치료제였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권.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은 단연 서찬이였다. 아이는 병원에서의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푸른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빠, 공 이리 줘요 빨리. 찬이가 손뼉을 치며 외치자 캐주얼한 셔츠 차림의 강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공을 높이 찼다. 그는 더 이상 T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평범한 아빠일 뿐이었다. 그는 공을 쫓아 달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충만감이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유아의 입에도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빈자리에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들이 차오르고 있었다. 태주는 잠시 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아가 앉은 벤치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유하 씨.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조금은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과 찬이에게 저지른 죄를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알아. 사과라는 말조차도 너무나 염치 없고 가볍게 들리겠지. 그는 유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계산이 아닌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다.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지만 부탁하고 싶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당신과 찬이 곁에서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말이야. 남편으로서가 아니어도 좋아. 찬이 아빠로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평생 당신들을 지키게 해줘. 그의 고백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꾸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아는 대답 대신 시선을 들어 멀리 뛰어노는 찬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태주는 완벽한 아빠였다. 그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들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게 했다. 증오는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연민과 고마움이 싹텄다. 그리고
그녀는 인정해야만 했다. 그를 다시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온다는 것을. 유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눈가에 예쁜 주름이 잡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였다. 태준은 그 미소에 숨을 멈췄다.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반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디밭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찬이야, 이리 와서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확답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태준의 심장에 와 닿았다. 찬이가 네 하고 대답하며 그들에게 달려왔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태준의 품에 안겼고, 태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는 듯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태준은 한 손으로는 찬이를 안고 남은 한 손으로 유아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함께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잔디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유아와 찬이의 작은 보금자리였던 빌라는 이제 세 식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찬이의 6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찬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촛불을 훅 불어 껐다. 박수 소리와 함께 가장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강 회장이었다. 그는 증손의 재롱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김 여사와의 일 이후 그는 가문의 명예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T그룹의 무서운 총수가 아닌 그저 손주와 증손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유아는 케이크를 자르고 태준은 그런 그녀와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 그의 목소리를 들은 듯 유아가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그의 모든 과거는 용서받고 미래는 축복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